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원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 명상과 지혜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모두 5번의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스트레스를 반겨라하는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명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상이 종교 영역을 떠나서 이런 일반인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그 도구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데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만성 질환들을 명상이 치료하고 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하는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이 스트레스를 명상이 어떻게 다룰 수 있나 하는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스트레서와 스트레스 반응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 스트레스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과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 심신의 어떤 반응, 결과죠. 이것을 잘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통틀어서 스트레스라고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차 스트레스학이 발전을 하면서 스트레스의 원인은 스트레서라고 부르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은 스트레스라고 이제 구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이해를 위해서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스트레서들은 무엇이 있는가 정리해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인간관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이죠. 날씨가 너무 덥다거나 혹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야 된다거나 소음이 많다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공해 문제죠. 미세먼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거기에 대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환경에 대한 그 조절 능력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에어컨이라든가 또는 난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도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죠. 실제로 우리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즉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트레스 받았어. 그랬을 때 왜, 뭐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거의 다 사람 간의 관계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나 자녀나 또는 동기들이나 직장의 상사들, 부하들, 즉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나의 삶에 의미를 주기도 하고 나의 삶에 보람을 주기도 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찬가지로 또 나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스트레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트레서는 제가 괄호 안에다가 개인의 욕구라고 했는데 보통 스트레스학 같은 데서는 개인의 욕구를 스트레서라고 이렇게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가 명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스트레서, 즉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써놨는데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욕구가 없으면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한 욕구는 없을 수가 없죠. 여기서 뭘 우리는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한 개인의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개인의 욕구는 환경이나 인간관계하고 부딪히면서 실질적으로 욕구가 좌절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생리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하게 되면은 생리적인 스트레스로 몸이 반응하는 거죠. 대체로 긴장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흥분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거나 혈압이 높아지고 체온도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지고
대단히 많이 흥분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을 아주 격렬한 스트레서에 노출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그래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그 심리적인 생리적인 반응 외에도 우리는 심리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으로 불편한 그런 이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몸의 문제로 나타나는 통증 같은 것들, 또 심리적인 긴장감, 두려움, 또 불안, 소외감 같은 쓸쓸함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들은 생리적인 스트레스하고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둘은 서로 또 상호작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니까 일상생활을 조금만 돌아보시면은 금방 이런 관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처음 그 스트레스 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대체로 동물 실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그 스트레서 때문에 생기는 반응들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동물이나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아주 그 스트레서에 노출했을 때 나타나는 그 급박하고 빠른 반응 대표적인 것으로다 캐논이라는 분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이름 붙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 투쟁 도피 반응은 교감신경계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외계의 사건의 변화, 즉 스트레서에 대처하기 위해서 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렬하게 몸을 흥분시켜서 눈동자가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입에 침이 마르고 땀이 나고 근육이 긴장이 되고 머리털이 쭈뼛하고 이런 아주 온통 우리 몸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도망갈 것인가 하는 것을 행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으로다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스트레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 이런 그 투쟁 도피 반응에 이어서 단기적인 영향은 기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 다음에 삶의 질이나 행복감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를 받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장기적인 영향인데요. 기본적으로 몸 전체와 마음의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나 기질적인 그런 것들도 변화해서 심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장기 같은 것들을 손상시켜서 생활 습관을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바꿔서 장기가 손상되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여러 종류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부터 10위에 이르는 병 중에 1위부터 5위까지가 거의 그런 병들이거든요. 소위 만성질환들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뇌 자체도 변한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 그동안 대단히 어떤 주류 스트레스학 연구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전부터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연구들이 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거나 환자들 연구들 아니냐.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이 있냐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결국 고통 또는 괴로움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인 스트레서에 노출을 하면은 마음이 괴롭다. 또 몸이 괴롭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또 몸으로는 통증과 불편한 몸의 느낌들, 근육의 긴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기체로서 쾌락 원리에 의해서 반응하도록 유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쾌락 원리란 좋은 것은 접근하고 불편하고 싫은 것은 피하는 원리인데요. 스트레스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편한 거니까 피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다르게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 특히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스트레스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기 전에 그냥 한번 우리 일상에 관한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가능하겠는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로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되려면 스트레서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스트레서가 뭐냐면 바로 환경이거든요. 환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구거든요. 욕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서는 없앨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좋은 스트레스는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좋은 스트레스도 있죠. 승진하는 거 어떨까요? 좋은 일이라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건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앞서 얘기했던 생리적인 심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즐거운 경험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역시 긴장되고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명상과 관련해서는 개념작용, 즉 우리의 생각 때문에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이걸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스트레스학과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이 부분, 우리의 개념작용에 의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스트레스의 순기능에 관한 그 연구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네거티브하게 봤던,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어른이 돼서까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편견으로 작용을 하죠. 소위 비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은 애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은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제 은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장현갑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꽤 오랫동안 고립성장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쥐들을 고립해서 키웠을 때 고립시키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키운 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연구 결과는 역시 놀랍게도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고립성장이라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래 키우면은 애들이 발달도 지연되고 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또 정상적인 적응 행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전형적인 그 과거의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의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그것과 반대가 되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로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컨셉과 외상후 성장이라는 컨셉을 들 수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풀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기는 하지만 금방 그것을 박차고 튀어나와서 원상으로 회복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는 라이언스 같은 사람들은 쥐들을 하루 1시간 동안만 격리를 시켰어요. 스트레스풀한 사건이죠. 이렇게 했더니 격리를 안 시킨 소위 그 정상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란 집단에 비해서 오히려 애들이 보여주는 불안도 줄어들고 호기심이 더 늘어나고 문제 해결력도 좋아지고 자기를 조절하는 힘도 더 좋아지더라. 그리고 잡아서 뇌를 이렇게 해봤더니 전두엽, 머리 앞쪽입니다. 피질, 굉장히 중요한 고등정신 기능을 하는 피질이죠. 이 피질이 더 발달해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어린 시절에 적당한 스트레스가 뇌의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연구를 보여줬죠.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또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는데도 어떤 아이들은 그걸 극복하고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고 거기서 좌절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도 비슷하긴 한데요. 어떤 생존이 큰 위협이 될 만한 커다란 위협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서 오히려 자신과 공감, 친밀감, 또 자기가 가치 있다는 느낌, 또 어떤 자기를 초월하는 영적인 경험들, 또 새로운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세우는 식으로 이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더라 하는, 마치 그 유행가 가사처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뭐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로 봐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반응의 종류도 과거에는 투쟁도피 반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스트레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간에게서 어떤 도전 반응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배려를 필요로 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또 거꾸로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반응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이제 간주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거를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네거티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건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동물 실험 같은 데서 썼던 아주 격렬한 외상 경험 이런 것만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보지 말자. 그래서 조금 요즘은 이제 분리를 해서 급성 스트레스와 일상적인 변화, 일상적인 사소한 골칫거리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스트레서를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고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들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 외상 경험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래 트라우마라는 것의 정의랄까 데피니션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경험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허약해진 거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트라우마라는 말을 쉽게 쓰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꾸중 한번 들은 거를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친구들한테서 한번 창피당한 거를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생존의 위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트라우마는 병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자꾸 트라우마 하면은 이게 일종의 낙인 찍는 효과가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낙인을 찍어서 외상으로 만들어버려서 별거 아닌 거를 스스로 막 크게 부풀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들한테는 이런 일상의 자잘한 스트레스가 더 일반적으로 자주 겪는 이런 걸 텐데요. 이런 일상의 스트레스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을 바꾸면은 오히려 활력, 회복력, 성장 이런 것에 동력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별것 아닌 스트레스를 너무 큰 것으로 해석한다거나 그 결과를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파국화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그 좋은 측면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의 혼동인데요. 원래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도 나 자신이 급작스러운 부상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어떤 큰 사건 사고로 당해서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스트레스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즉각적인 감정들이나 생리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리적인 그런 그 흥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쾌한 경험이라서 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 그런 불편한 소위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경험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반응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슬프겠죠. 괴롭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 좋은 건 아니죠.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던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더 좋은 건가요? 부정적인 반응 안 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없으니까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땐 슬퍼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오히려 그런 반응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공감도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우리가 결과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특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1차적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서라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서라고 부르는 사건들이나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1차적인 당연한 심신의 반응,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실제 그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의 총량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실제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관점,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일 왼쪽에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우리가 노출하게 되면 생리 반응이나 심리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나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그 반응 자체를 내가 왜 이렇게 심장박동이 이렇게 뛰지? 하고 반응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응 자체를 이건 내가 여기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가 있어서 그 사건 자체를 도전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영향을 주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 문제인데? 이거 해로운 건데, 나 스트레스 반응 받으면 나쁜데?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또 저 사건은 되게 나쁜 사건인데? 큰일 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전체적으로 사건과 자신의 반응을 위협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것 때문에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그 소위 성장과 발달,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상과 스트레스 조절에 관해서 정리도 할 겸 한번 스트레스에 관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명상하고 관련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명상이 스트레스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거다. 즉 괴로움은 불가피한 거다.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삼법인의 불가피하다는 거죠. 살아있으면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통찰을 못하더라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스트레스를 없앤다 하는 말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명상은 스트레스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제대로 된 스트레스는 받아들이고 쓸데없이 내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를 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끊임없이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명상은 부가적으로 쓸데없이 만들어낸 그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든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이 이건 네거티브한 것뿐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사실은요, 불교식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것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 대상에 좋고 나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꽃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꽃 속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꽃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제 사건이 발생해서 경험하는 1차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다, 건강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자꾸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내 생각이 만드는 스트레스, 그걸 알아차리고 생각을 중단함으로써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잡아함경 이런 데에 첫 번째 화살은 불가피해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그 불교적 지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